삼성전자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 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먼저 온대요. 평택 공장을 온대요. 왜 M&A 전문가를 영입을 했을까? 정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5월 10일 날 이제 황우성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우성 부장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재무제표를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주를 책을 쓴 저자 황우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53선을 선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무제표 기반으로 찾아낸라고 말씀하셨어요. 약간 그렇다면은 그 발굴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 책을 쓰게 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독자분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구독자분이나 아니면 또 이런 일반인들이 원하시는 종목을 한 300개 정도를 저희가 서칭을 했어요.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좀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을 한 100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게 1차적인 거는 뭐 여러 방식이 있죠. 주식을 이제 봐야 되는 게 뭐 섹터로 봐서 그 밑에 종목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저희처럼 철저하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재무제표 저희가 같이 쓴 이제 공동 저자님들이 다 회계사 출신, 뭐 회계법인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증권회사에 있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회사를 잡는 게 컨셉이 더 괜찮겠다라고 해서 100개 종목을 사실은 잡아 뽑았습니다. 네네. 많이 안 오른 근데 성장하고 있는 종목을 100개 정도를 뽑았는데, 쓰다 보니 작년 3월부터 한 11월까지 좀 썼는데, 쓰다 보니 도중에 오른 종목들이 막 나왔어요. 그게 이제 한 47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53개만 나왔습니다. 예. 근데도 이제 출판하고 나서는 한 8개에서 한 9개 종목, 뭐 지금은 또 조금 내려왔는데, 그렇죠. 시장이 좀 조정받았으니까. 네. 한 8개 정도, 9개 종목들은 또 좀 많이, 의미있게 좀 많이 올라서, 보시면서도 참고로 사용을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무제표도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뭐 리포트라든지 뭐 사업보고서, 뭐 그런 까지 보시고 이제 선정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재무제표로만 뭐 발굴했다라기보다는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저평가돼 있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기술적 분석 50%, 기본적 분석 50%예요.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차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일봉을 봤을 때는 뭐 이제 주가 흐름이 있겠죠. 52주를 봤을 때는 뭐 이게 지금 좀 내려와 있으니까 좀 저평가돼 있다. 근데 이거를 또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한 3년치를 봤을 때는 이게 좀 올라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최근 2, 3년계는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뭐 연봉으로 봤을 때는 뭐 2010년부터는 계속 내려와 있는 종목이 지금은 조금 올랐으면 또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기술적 지표를 한 50% 정도 비중을 주고, 다음에 한 50% 정도는 이제 재무제표. 근데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거는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게 재무제표는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보통은 한 5개년치 정도를 봅니다. 그 5개년치를 보고 거기서 또 분기 단위로 볼 수가 있어요. 분기는 계절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연 단위로, 온기 단위로 봤는데 여기서 성장하고 있느냐, 요거를 가지고 조금 저평가돼 있냐, 아니면은 성장률이 조금 지금은 좀 낮은데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요렇게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 뭐 딱 한 가지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지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좀 퓨전해갖고, 융합해갖고 좀 뽑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혹시 그 뭐 약간 뭐 IR 담당자와 통화라든지 아니면 탐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혹시 가보셨나요?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주식을 볼 때는 굉장히 딥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고, 여기에 있는 뭐 모든 종목을 다 그렇게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사실 제가 탐방을 가거나 IR 담당자랑 통화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큰 기업들이니까.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을
IR 담당자, 그다음에 5개년치 사업 보고서, 뭐 각종 애널리스트들이 썼던 자료들, 그리고 추가로 탐방을 가거나 했었던 것들은 충분히 다 진행은 했었던 거고요. 뭐 물론 지금 코비드 상황이라서 직접 탐방은 좀 힘들었는데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 백업했던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상으로 연결했던 뭐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IR 담당자한테 통화하고 탐방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투자하신 분들도 사실 훨씬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진행하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예, 사실 IR 담당자분들이 하나하나 그 리테일 고객들을 담당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그 일희일비 하지 않으면은 일반 투자자분들도 오케이 웰컴 콜이라고 받을 텐데, 뭐 받으면 항상 그 뭐 왜 너네 회사 주가 빠지냐 뭐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쵸, 좋을 때는 맞아요. 전화도 안 해요. 예, 그쵸, 좋을 때 맞아요. 전화도 안 네. 하니까 그거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시긴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뭐 증권회사를 통해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통해서라든가 하시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하신 기업들의 이제 섹터 구분을 보니까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보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메타버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약간 좀 딱 보기에는 저평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저평가의 좀 기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섹터를 정해놓고 종목을 발굴한 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섹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던 100개 종목을 짜르르 또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연계를 하다 보니 섹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섹터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또 어쨌든 또 뭐 섹터로 구분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네. 근데 앞으로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앞으로는 이게 되게 컨버전 될 거예요. 게임 회사라고 메타버스라고 또 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반도체 네네. 회사이면서도 전기차 회사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되게 저희는 조금 일부러 조금은 그 뭐랄까 되게 신박하게 넣어놨어요. 네, 제가 뭐 다는 아닌데, 네. 이거 반도체 회사인데 전기차에 좀 들어가 있고, 뭐 게임 회사인데 약간 메타버스로 들어가 있고, 약간은 좀 그런, 그래서 야, 이 회사가 이쪽으로도 들어가? 약간 이런 식으로도 본문에도 좀 넣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보시고요. 저평가라는 개념은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를 좀 융합했을 때, 야, 그러면 이게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좀 저희가 정의를 내렸는데, 사실 그 일반적인 저평가라는 거 봤을 때, 저평가라고 하는 건요, 이 회사의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가치는, 가격은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 가격 오늘 뭐 67,000원 나와 있는데, 이 회사의 가치는 6만 원이냐, 이게 7만 원이냐, 8만 원이냐, 그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고등 배당 모형으로 볼 수도 있고, CAPM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이론적인 건 있는데, 주가라는 거는 그 회사의, 그런 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은 어떤 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가지고 값어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값하고 가치가 다른데, 이 가치는 훨씬 더 높은데 가격이 낮다. 요거를 기술적이나 기본적 분석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저평가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거긴 합니다. 삼성전자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밸류에이션을 뭐 최근에 딱히 해보진 않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지금이 이제 7만 원 밑이잖아요. 네. 확실히 싼 것 같긴 해요. 네. 제 생각에. 네.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또 전문 용어를 말씀 주셨으니까 네.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밸류에이션을 따질 수는 없는 게,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금 해외에 나가면은 삼성전자 해외에서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요. 네. 놀스코리아나 김정은은 모르는 사람은 좀 가끔씩 봐도 삼성전자는 다 알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더 얘네의 그 브랜드 가치, 얘네의 그 무궁무진한 이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저는 커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삼성이라는 거에 그 이 저평가가 돼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충분히 저평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좀 그런 그 시장에서 내지는 소비자
내에서 약간 인지도라든지 그런 무형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제 약간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 그런 부분도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 리스크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지배구조도 분명히 있어요. 아, 네, 지배구조에 그렇죠. 관련된. 미국 주식들은 자회사가 다 100% 자회사예요. 뭐 구글, 아마존도 다 밑에 자회사들 다 100%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뭐 걔네가 경제 주식시장 탄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분할했죠. 맞아요. 물적 분할하면서 굉장히 주가 적응으로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공모주 한다고 또 다들 했습니다. 거의 500만 명 했으니까 어르신들 빼고 나서는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했어요, 사실. 네, 하셨죠? 네. 근데 이게 사실 하고 나서는 이 물적 분할하고 나서는 주가에 대한 그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LG화학은 주가가 또 힘이 없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공모주 하고 나서 확 빠졌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은 코리안 디스카운트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것들이 차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땐 충분히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한국의 그런 기술들, 능력들, 코로나를 통해서도 저는 너무 느낀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삼성 하이닉스, 뭐, DB하이텍, 어마어마한 반도체 회사잖아요. 반도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물론 이제 바이오는 훨씬 더 잘 나가는 회사들이 많지만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 뭐, 한독, 뭐, 녹십자, 유한양행, 거기에 새로 생기는 이런 각종 바이오 회사들. 왜냐면은, 뭐 이렇게 자꾸 셀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네네. 80년도에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서울대 전자공학부 갔어요. 물리학과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뭐 진행자님이나 저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 네네. 다 서울대 의대 가고 이제 의대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2010년도, 2000년도에 그 바이오 붐 불면서 다 창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넥신, 신라젠, 네, 다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똑같이 의사라서 우리 진료보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그 기술 가지고 창업해갖고 돼가서 뭐 몇백억, 몇천억, 뭐 몇 조짜리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탄생한 게 삼바로도 꼭 그렇게 탄생한 건 아니지만 그 시기에 탄생한 것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뭐 각종 이제 그런 바이오 회사들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저력들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럼 투탑이 반도체, 바이오는 투탑이에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 뭐 전기차도 그렇죠. 우리나라 뭐 BTS, 방탄소년단, 한류, K-팝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연계돼서 콘텐츠, 오징어 게임, 뭐 또 뭐 있죠? 뭐 제가 영화를 잘 안 봐서 아무튼 그런 괴물 뭐 해갖고 네, 아무튼 그런 콘텐츠 밥 잘 사주는 누나 뭐 이런 거 JTBC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또 나옵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그 코리아의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창업 쿠팡, 뭐, 오늘의 집, 뭐, 마켓컬리, 이런 것들, 있는 것도 있었지만, 있는 산업도 있었지만, 없는 산업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있을지언정 길게 봤을 때는 이 뭔가 이 열정, 창업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신기술, 신제품 이런 거에 대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혁신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 시장은 거고. 좋아진다고 봅니다. 주식 시장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분명 더 커질 수 있는 섹터, 회사들, 신산업 뭐 이런 건 충분하다고 봐요. 한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 이 두 가지가 탑이라고 하셨잖아요. 투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삼성전자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좀 투자 기회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한때 이제 막 작년에 증권가에서 막 10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그러면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이 얘기를 꺼내면은 정말 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 소신 있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사실은 카이스트 대학원 수업을 다 받고 있습니다. MBA 지금 다 다니고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딱 지금 때 사셨대요. 삼성전자 가격이요, 가격?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에서 사셨대요. 그때가 아마 20만 원, 30만 원이실 때인 것 같아요. 액면 분할하기 한 년 전에. 액분 전에, 50분의 1 액분 전에도, 한참 전에도. 그러네요, 진짜. 삼성전자 이거 지금, 뭐 이거 되냐, 안 되냐, 막 이러는데, 그 20만 원 사셨던 게 이제 150만 원까지 올라갔고, 뭐 250만 원, 300만 원까지 간 다음에 50분의 1 분할을 해서, 지금 6만 원에서 10만 원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만 넘어가면은 네네. 그 주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방향만 맞으면은 이 강아지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방향만 맞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실적이에요. 그 실적이 성장만 하고 있으면 주가는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언젠간 주인을 따라와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디램 가격 빠져서 외국인이 매도해서 다른 변수는 있죠. 그거는 가격이 빠지는 거고, 가치는 삼성전자의 가치? 지금 반도체, 이제, 이 의자도 의자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거예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은 슬리퍼도 막 흐트러지게끔 가 있으면 자동으로 쑥 와요. 네, 자동으로 그 현관문 쪽으로 와요, 슬리퍼들이. 네, 뭐 냉장고에 옛날에 우리가 엄마가 음식 넣어놨어 이런 거 없었잖아요. 네네. 냉장고에 이제 유통기한 얼마 남았다, 계란 몇 개, 이제 한 개, 두 개 남았어, 자동 주문,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게 다 반도체. 뭐 책상, 뭐 칠판도 그렇죠. 이제 칠판 이제 쓰면 자동으로 이미지 업로드 되죠. 네. 거기에 요새는 이것도 나왔어요. 말하면은 그림 그려지는 거. 황우성이랑 나무 그림 그려줘. 이러면 자동으로 AI가 그립니다. 그림이 나와요. 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렇죠. 거기에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이제 뭐 가전도 있고, 통신도 있고, 뭐 파운더리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도 있고, 뭐 다 있죠. 뭐 휴대폰도 있고. 네. 예. 근데 이제 얘네가 또 신사업도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 밑에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또, 예, 그 집에도 다 있잖아요. 삼성 전기도 있고, 네네. 다 지배구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 가치만으로 해도, 아니면은 삼성전자만이라도 해도 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거는 실적으로 증명하지 않냐.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또 다른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요?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아무래도 그 JY가, 네, 그쵸. JY가 갖고 있는 분이죠. 네, 부회장님. 네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 올라야 되는데 빠졌네. 좀 그 신경 쓰실까요? 아니요. 전혀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요.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 산업을, 삼성이라는 산업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 회사가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도태되면 어떡하지? 뭐를 더 키워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지 삼성전자 주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뿐이에요. 기관 투자자들도 고민할까요? 외국인들은 조율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팔 수 있는 게 삼성전자를 팔기가 제일 편하니까. 저희 사우디 왕자가 야 저기 뭐 팔아, 이거 이게 안 되잖아요. 오케이, 코리아 삼성전자 매도. 펀드 안에서도 매도. 이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이슈,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환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팔 수 있는 게 삼성전자니까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판다고 나면 나중에는 누군가 또 사야 돼요. 삼성전자가. 왜? 삼성전자 실적이 좋은데? 계속 신사업이 나오는데? 반도체 계속 될 건데? 저는 모두가 모두가 지금 막 공포에 떨 때가 가장 좋은 적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15개월 정도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15개월 정도 내려가 있는 추세고, 네. 근데 이 주식 사이클을 봤을 때 15개월이 길다고 보면 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30조 가까이 매도한 거고요.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들어올 거예요. 왜? 실적이 좋으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 나왔네? 2분기 또 최대 실적 나왔네? 3분기 또 최대 실적 나왔네? 그거 나중에 다 팔고 나서 볼 거예요. 그러면 또 사야지. 그럼 이제 또 그때 8만원, 9만원 올라갔을 때 비싸게 사는 거죠. 저는 남들이 다 공포감 느낄 때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용 자산에 따라서 얼마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들어가야지 차이일 뿐이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주가가 안 좋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악재, 이게 논리상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게 파운드리 수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 경기 둔화 우려 이슈? 근데 이런 건 사실 사이클상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그래서 약간 기업 본연의 경쟁력 관점에서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너무 좀 시장의 예상보다는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파운더리를 봤을 때 과연 이 파운더리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있냐라고 좀 보고 싶어요. 만약에 외국 기업 중에서 하나를 탑 티어로 꼽으라고 하면 저는 ASML 노광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네네. 전 세계 이 회사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파운더리 산업을 이제 워낙 뭐 이제 잘 아시니까 디테일하게 아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탑 10이 넘버 1이 TSMC. 그렇죠. 거기는 그것만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네. 예, 파운더리만 해요. 예, 대만에 있는 뭐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회사죠. 네. 근데 삼성은 파운더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던 5개 정도. 그리고 이 1, 2 다음에 글로벌 파운더리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연합대에 있는 회사. 네 번째가 UMC. 근데 3등, 4등, 뭐 6, 7등인가 8등이 DB 하이텍.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등부터 밑에가 따라올 수 없는 이미 초격차가 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등, 2등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캐파를 만들어 놓고 지금 평택 공장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예, 그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지를 봐야지 이게 지금 뭐 수율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돼서 물론 엄청난 산업의 대변환이 온다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CPU였던 인텔이 GPU를 했던 엔비디아가 훨씬 더 올라간 것처럼 그거는 그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 네. 과연 이 파운더리 쪽에서 돼 있는 게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에 얘네가 투자를 안 해놨을까?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 수율을 문제 삼고 뭐 걱정되고 뭐 이제 이거는 그냥 진짜 전문가 뭐 반도체 M&A 하는 전문가들이나 이번에 삼성전자가 M&A 하는 반도체 M&A 전문가 영입 한 번 했죠. 네. 사장님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뉴스 큰 거 정도만 보고 내가 따라가야지 이거를 아무리 내가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도 뭐든 봐도 의미도 없고 그거 본다고 맞춘다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 파운더리 그냥 무조건 다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만약에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기준에서는 뭐 저는 너무 똑똑한 사람은 아니니까. 야, 트럼프가 그때 헬기 타고 왔을 때 평택 공장을 보면서 야, 이렇게 커? 라고 해서 보고 갔대요. 네. 근데 평택 공장은 못 봤어요. 트럼프는. 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먼저 온대요. 평택 공장을 온대요. 왜 올까요? 근데 거기에 이제 JY가 안 갈까요? 그럼 JY 갈 때 윤 당선인은 안 갈까요? 근데 간다고 하면은 그게 과연 역사적으로 바이든이 그 회의하면서 그 웨이퍼를 들고 있어서 맞아요. 이거다. 작년에. 네, 나왔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바이든은 이게 중요하구나. 반도체가. 근데 경제 동맹 왜냐면 파운더리 바로 못 만들잖아요, 지금.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드니까 지금 DB하이텍 주가도 엄청 올랐던 거고, 네. 8인치 웨이퍼를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바이든이 일본을 제끼고 한국에 먼저 와서 평택을 먼저 간다?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군수권자고 통수권자면은 저기 38 경계선 가고, 어디 휴양할 것 같으면 저기 뭐, 에이펙 했던데 그런 뭐 제주도 가고 이럴 것 같은데, 평택을 가는 게, 평택에 뭐가, 안 가시지 않아요? 그냥 뭐 차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거지. 뭐 보고 지나갔죠. 우리 그거 없잖아요. 네. 예. 하이닉스 이번에도 똑같이 자기네들 공장 만든다고 또 하고. 예.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 하나만 봐도 바이든이 관심 갖는 건데 우리는 왜 그걸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본다면 그 삼성전자의 가치, 영향력을 증명해 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당연히 보죠. 예. 삼성이 그냥 속된 말로 한국에 없고 미국에 있으면은 주가가 얼마가 될까요? 예. 그런 이 족쇄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예. 지배구조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여기 JY도 있고, KH도 있고, 이서현도 있고, 복잡하죠. 얘네들이 봤을 때.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자회사 다 100%. 그쵸, 이해충도 없이 네네. 얘네 뭐 했어? 어느 회사 인수했어? 삼성이 지금 현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0조가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들고 있는 게 부채가 없어요. 근데 뭐 부채가 없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얘네가 실타는 있는데 지금 뭐 어쨌든 JY가 지금 경영 활동을 못 하니까 지금 이번에도 뭐 석방이 아니라 사면해야 된다고 계속 뭐 퍼센테이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편안하게 파운더리 수율 걱정해봐야 반도체 전문가들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봤을 땐 되겠구나. 근데 이서현은
테슬라 SDS를 좀 파네? 뭐 때문에 팔까? 이건희 상속세 뭐 5년, 6년 납을 해서 연부 연납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다는데 그럼 얘네 얼마까지 해서 해야 될까? 과연 그거 끝나면 뭐 할까? 왜 M&A 전문가를 영입을 했을까? 저는 그런 기사나 그런 것, 바이든이 왜 평택으로 올까? 약간 그게 더 주식 투자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큰 회사는 그거 하나로 주가가 움직이진 않지만 내가 이제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종목, 좋아하는 섹터, 그럼 분명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잘하면은 약간 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네. 또 그리고 실적도 좋은 그런 상황에서 네. 약간 그런 이벤트가 약간 좀 좋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개인적인 거는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5월 10일 날 어쨌든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이든도 오고 하면은 JY가 무슨 선물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투자 어디 하겠다. 그래서 M&A 하겠다. 왜냐면 여기도 둘이 만나는데, 네. 미국에도 투자하겠다. 우리 이번에 자동차 이거 좀 하겠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혜선 회장님 잘하시잖아요. 예, 우리 UAE 다 이거 하겠다. 맞아요. 네. 하늘 나는 수소차, 우리 넘버원 하겠다. 이거 나오잖아요. 예.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어느 쪽에 어떻게 포커싱을 맞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빅 선물 하나 나오면 트리거가 되고 호재가 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지금 확실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그런 이벤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 악재도 사실 호재로 둔갑시키는 게 저평가 매력이긴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